이곳은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아침 3국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마린 헬리콥터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3국 정상 간의 협력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장소입니다. 2008년 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이곳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15년 만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환영을 했으며 깊은 우애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눈 후 양 어깨를 두드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담 후 3국 정상 간의 공동기자회견이 시작되기에 앞서 3국 고위 관리들의 착석이 시작했으며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매우 행복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3국이 같이 하면 세계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한 안보, 경제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핵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국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을 채택했습니다. 미 한일 정상은 3국의 국민의 안전과 영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고, 미 한일 3국 정상은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미 한일의 관계 강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3국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매년 만나 협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내려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라면서 오늘날 전대미문의 다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내에서 가장 진보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3국가 첨단 기술과 과학 혁신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국 간의 유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는 지금부터 한미일 3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자유, 인권, 법치의 지배라는 공동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함께하면 세계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양쪽에 두고 세계 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최강국인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2차 3국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개최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예. 또 가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그래도 폭염 때문에 여러 예.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주말에 캠프 데이비드를 갔는데 거기는 뭐 벌써 가을이 될 것 같이 그 숲속에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판문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뭐가 심하고 우리 버스가 들어가는데 몇십 분을 기다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하여튼 휴양지로서 좋기는 좋더라고요. 자,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활동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한미 삼국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말이 많는데요. 거기서는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삼국 정상회담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은 여야로 갈려져 있어서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는 잘했다라는 지지들이 한 60% 그렇죠. 넘게 나오니까 음, 국민들은 우선 그 북한의 핵 도발, 그렇죠.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그 걱정, 우려 이런 음,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의 그러한 그 원칙들이 음흠, 잘 지켜졌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야당에서는 또 중국 얘기하고 북한 얘기를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행위들을 보면은 그렇죠. 그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의 핵심은 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음. 압박, 또 중국의 도전에 대한 견제, 이것이 두 화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두가 거의 포커스를 북핵 대응에 이제 많이 맞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제 그걸 슬쩍 피했는데 중국의 견제가 이제 힘을 세력을 원치 않겠다라는 것을 일본 이제 기시다 총리가 말했어요. 오히려 그 일본 측이 말하는 게 더 낫지. 한국 측이 말하면 또 이게 억압을 주니 뭐 안 주니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어떤 역풍을 불 것 같은 이런 뉘앙스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아무튼 이번 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삼국 연대 구도가 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자기들이 볼 때는 중국이 그대로 얘기하면 신냉전의 신호탄인가 아닌가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은 신냉전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북한의 미사일이라든지 인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이미 북한 중러라는 삼국의 협력 체제는 이미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이러한 다자 안보 체제 혹은 안보 경제 동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은 그것이 합리성이 합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안보에 대한 그런 압박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냉전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피하 구분,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제대로 잘 돼야 된다. 이번에 그렇죠. 중국이 굴기하는 데 대한 확실한 한미일의 견제, 그리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많은 성과를 낸 그런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 백악관이나 국무성 국방부에서 대변인들이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미일이 뭉치고 강해지는 것은 결국은 중러 북이 신냉전으로 자기네들이 군사협력도 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대비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뭐 우리 보고 미사일 방어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은. 근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북한하고 지금 몰래 많은 지금 협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저기 캠프 데이비드 그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효과는요. 삼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 and the spirit of 캠프 데이비드 그리고 3대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금 채택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그렇죠. 그
공약이 상당히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에도 상당히 지금 여기가 주시되는데, 매년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정상회담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삼국 정상회담의 그 기본적인 3대 원칙, 이기네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 네, 그다음에 정신, The Spirit 스프레드, of David, 네, 그리고 이제 공약, 음흠, 커미트먼트, 두 그러한 공약 부분까지 나눠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제 실무 회담까지 다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보 부분, 경제 부분, 또 공공망, 글로벌 공공망의 안정, 또 에너지 네, 안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나눴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삼국 정상회담 전에 미리 조율을 제대로 잘 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이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 한미 동맹 훼손하고 친중 친북 행각할 때 절실 느꼈던 것이 정권의 사회주의 정권 들어오면 이렇게도 안보 부분이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일 삼국이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한 데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속 대응 조치들이 내놓은 거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한일 관계도 파탄나고 한미 관계도 파탄나고 안보 문제도 굉장히 위험해지더라. 그렇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이 같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례화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협의체로 묶어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7시간 동안 상당한 부분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 의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백악관에 와서 할 때는 뭐 길어봤자 한 2시간 이 정도였는데 7시간이란 건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뭐 헬리콥터 타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가고 떠나기도 제일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상당히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평가고 또 앞으로 이제 또 2차 회담이 이제 뭐 일본에서 하느냐 한국에서 하느냐인데 여기서는 아이 저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G7을 일본에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례가 한국이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는 안 되고 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아마 5월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맨날 총선 끝나고 바로 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맞습니다. 같아요. 예, 총선과 한국이 총선하고 조금만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 북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근데 기시다 총리가 19일 날 귀국하자마자 20일 날 또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예민하다. 또 음, 하나는 이번에 정상회담의 동해에 대한 표기가 일본어로 돼 있어서 이 음,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좀 의견을 냈지만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 가면은 그렇죠. 전체 그림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초청한 미국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데 그 동해 표기를 일본어로 하는 그러한 그렇죠. 오류를 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 문제는 IAEA 국제 그 기관에 맡겨 놓겠다 하는 것이 그거고 미국도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IAEA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국방 문제, 뭐 표기 문제라든지 각 분야, 그러니까 외교는 외교 담당이 하시고 국방은 국방에서 열심히 카운터파트 찾아서 서로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외교가 어디서 해, 국방이 어디서 하면 자기 분야를 잘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분명히. 사실은 이제 일본의 표기 문제는 외교 차원에서 강력하게 음,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오류들이 만약에 그게 계속적으로 고쳐가 되면 그 굉장히 대단한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외교 라인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때려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전 순전히 야외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건 피크닉 같기도 하고, 근데 저기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잠이 설설 올 정도로 바람이 설설 불고 하여튼 좋더라고요.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왜 이리 조용합니까? 뭔가가 또 저기 나와야 될 건데, 김정은이가 어떤 도발을 할지 또는 지금 어떤 꿍꿍성이를 가지고 올지 저기 어떻게 좀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곧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관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용히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 그렇지. 단지 이제 중국이 이미 이것은 신냉전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그거는 중국이 이미 러시아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손잡고 신냉전 기조로 갔는데 그렇죠. 그것은 명분이지만 북한한테 명분을 줄 수 있다. 음.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더 이상 견제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인 북한의 도발, 국지전 도발이든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북한이 항상 하는 것이 뭐 인질 납치라든지 또 테러라든지 또 어선을 납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최근 조금 오늘인가 어젠가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장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가다 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상황으로서는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이래 보거든요. 뭐죠? 지금이 북한으로 봐서는 7차 핵실험을 북한 차원에서는 적기라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의 유호 세력으로 있고 또 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기들의 북핵에 대한 회기를 주장하고 압박을 넣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 봐서는 그러한 조용하게 있는 것이 그러한 상황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조짐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국이 무슨 압력밥솥을 뭐 사건이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뭘 그 압력밥솥. 내용은 잘 몰라요. 아, 황년바소 사건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예. 제가 볼 어제 때는 삼국 중국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국에서 이렇게 압력밥솥이 뭐냐면은요, 지난번에 저기 매사추세츠의 마라톤 대회를 할 때 그 테러가 예,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테러를 하려는가 하는 징조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세하게는. 이게 뭐 지금은 북한의 테러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조심해야 된다. 한국도 지금 그 묻지마 지금 글쎄 말이에요. 공격 사태 예. 이게 다수가 일어나고 또 뭐 거짓 그러한 어떤 묻지마 폭력 예고도 계속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테러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이런 불안한 부분을 틈타서 음. 북한이 테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 치안 부분에서 안보 부분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이 주축이 돼서 많은 대비를 해야 된다. 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지금은 뭐 ICBM 쏜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ICBM 쐈지 않습니까? 화성 17, 그렇죠. 18호. 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형태의 테러가
그렇죠.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드론을 또 침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화학 테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쉽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만약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뭐 화학 제품을 예를 들어서 드론에서 공격했다 그러면 전쟁이죠. 그렇죠. 그건 전쟁이죠, 전쟁. 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도 주시를 하고 북한의 드론의 움직임, 또 북한 테러의 가능성, 또 국지전 도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 삼국 정상회담 이후에 비상이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도 그냥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이 이미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신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삼국 이제 동북아에 있어서의 삼국 안보 체제 뭐 네. 대만까지 경험하면서 이런 부분은 됐지만은 빨리 제2코드 다자 안보 체제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필리핀이더라고, 필리핀. 필리핀이 다자 안보 체제로 들어가면 인도, 필리핀, 대만,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나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북핵 폐기가 되기 전에 북핵에 대한 안전장치가 갖춰지기 전에는 다자 안보 체제, J-코드에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회담에서는요, 저기 3대, 그러니까는 삼국 정상 간의 이 협의체라는 그 협약이 하나 공약이 됐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하면 오커스 아시죠? 오커스. 오스트리아, 미국, 다섯 개국이 함께 하는 거하고, 코드하고를 넘어서는 그런 협약체라고 상당히 이게 강한 어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미일 정상 3국 간의 정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만난 적이 없잖아요. 한 장소에서 따로 단독으로. 그래서 여기서 만든 공약이 어느 한 공약보다 더 상당한 도선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냉전 시대를 미국에서도 신냉전을 끊을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압박을 계속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러시아에 의한 어떠한 도발보다는 중국에 의한 도발 그렇죠. 그것이 중국의 직접적이든 중국의 중국과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북한에 의해서든 그러한 도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유럽이 굉장히 불안해했듯이 이제는 그 공이 동북아나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그래 보고요.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자 안보 체제로 뭐 말대로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안보 체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은 한미일이 다 싸우는 게 대만도 그렇고 호주나 뉴질랜드 또 호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협약을 하고 있는 영국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다자 안보 체제로 전환을 해서 한미일의 안보 체제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대신에 다자 안보 체제로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는요, 직접적으로 쳐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제일 무서운 게 북한을 시켜서 이제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거든요. 6.25 때도 김일성이하고, 저기, 러시아하고 다 짜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스탈린하고 예, 스탈린하고, 예.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북한을 오고 가고 뭐 바쁜 지금 또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그거도요, 저기 화성 18형도 그 기술이 다 러시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뭐 무용하고 그다음에
글자 이거 붙이는 쪽하고 다 똑같이 러시아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미 러시아 쪽하고는 북한하고 이미 그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된 거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네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신냉전을 선언하고 같이 싸우기 때문에 저 북한을 끌고 와서 뭐 물자를 받아가든 뭐 물자 그렇죠. 이렇게 봐야 군사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다행히 우리 한반도로 봐서는 항상 북한이 화약 덩어리다. 우리가 이 중시를 해도 조금 북한이 또 이번에 그 수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농산물이 먹을 식량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평양에서도 지금 아사자가 굶어서 죽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지방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북한 내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외부 쪽으로 결속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도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항상 자기가 배부르면은 아무 생각을 없는데 배가 고프면 딴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됐으면은 상당한 바람이지만은 The Next War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다음 전쟁은 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까지 그 말로만 해왔던데 되게 섬뜩하지만은요.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타이완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정은이 하는 노는 거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그래서 안보는요. 과하다 할 만큼 해도요. 부족한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 민주당은 안보 짜도 못 나오게 지금 뭐 만들고. 민주당이 부정하기 싫겠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친중 친북 행각, 반미 반일 행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반사적으로 더 드러나 보이잖아요. 네.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그러한 반체제, 반안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걸 떠안고 가려면 선거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계속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은 햇볕 정책 그런 방법을 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중국하고의 관계를 냉전시키고 또 북한을 더 자극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압박이 또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 자기들 주장을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 5년을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거기에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역할이 상당한 큰 큽니다.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을 우리 깨쳤잖아요. 공화당이요, 분명히 저기 정권에 같이 합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보의 본산지인데, 그냥 바깥에서 들놀이만 해가 될 일이 아니지 뭐 윤석열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너무 책임하고 무능하고 독선적이에요. 외부 김무성하고 계속 손잡고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각성이 좀 필요하다. 당신들이 도대체 문재인 정권 5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당신들이 뭘 했나는 거야. 전부 다 굴종하고 도망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자기들이 무슨 공신이 있냐 자리 다 차지하고 음. 그 배신했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아직도 떠들고 있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각을 해야 돼, 자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나라를 걱정하는 당들이 있으면요 외부에서도 사람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만 족조매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러다가 뭐 먼저 우리가 탄핵 때 이미 그 밑바닥을 다 민낯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도 배신하고 또 저렇게 내각제한다 하면서 또 배신해가지고 국민 좌파들이 나라를 흔들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경제 시장 경제 침탈할 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다 입 다물고 있던 자들 아닙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 있는 데 따라붙는 그러한 사람들만 채용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나라를 5년 동안 이 정도로 망해먹었으면 되지 또 뭘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권 잡으려 하는 것은 왜 잡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라를 갖다 김정은 손에 그러니까 갖다 우리 줘야 공화당 입장에서는 하려고 그런 건지. 사법적인 문제가 있고 범죄 행위가 있는 이재명은 구속이 원칙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자꾸 건중만 떠들이지 말고 또 하나는 이재명보다 더 잘못한 것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예, 문재인. 국민들을 속이고 그러면 이 문재인에 대한 사법적인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을 안 하니까 계속 일이 뒤틀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200명씩 300명씩 조사하고 100명 이상이 감옥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가 봐요. 문재인 정권 때는 나라를 그냥 말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 자들을 법적 잣대를 안 대고 그냥 놔두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문재인 정권하고의 단절 또 단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여기 교포들도요, 이제 한국 TV를 보기가 싫어하는 게, 이재명이가 보니까 저 인간 저거 또 아직도 살아서 감옥에 있는지 알았는데, 아직도 밖에서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윤석열 정권은 뭐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속히 이재명이 집어였고, 문재인이를 국가 전복제로다가 집어야 될 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번 지켜보기로 합시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세요. 예.